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도시주택실의 남지연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일본의 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마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점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배경 및 주요 정책과 계획 전략 그리고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배경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규모 적정화라든지 입지, 배치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단지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관점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또 학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의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또 인구가 감소되면서 행정 비용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시설을 장수명화시키고 또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비용 절감시키는 부분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복합화 정의는 우선 동일 부지 내에 공공시설들을 상호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또 1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이라든지 보육소, 유아원, 그다음에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같은 그런 공공시설들이 이게 산발적으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아예 재배치를 하고 빈 땅들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게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1980년대부터 거의 사례는 보여졌지만, 이게 시스템이나 이제 정책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부성의 문교시설 인텔리전트와 그다음에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체계 등 이런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시설의 복합화라든지 고층화 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는 약간 결이 달라졌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학교 시설의 다기능화라든지 고기능화, 그리고 방제 거점으로서의 확충,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개방을 해서 평생 학습 체계로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었다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 그리고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학교 규모를 적정화시키고 적정 배치를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갖고, 지역 창생 전략을 통해서 학교 시설이 이제 쇠퇴하는 지역에 활성화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노후화 대책 추진이라든지 내진화 추진, 그리고 에코시설 정비 추진, 그리고 공공시설 매니지먼트, 이 모든 것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고칠 때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목표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복합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 방침과 지역 창생 전략에 따라서 분산을 방지하고 도시 기능을 컴팩트하게 지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합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른 시설들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시설을 없애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교 같은 경우를 재활용을 해서 6차 산업 거점을 아예 만들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둔갑을 시키기도 합니다. 학교 복합화를 둘러싼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문부과학성의 문교시설 기획부가 중심이 돼서 학교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의 복합화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축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그리고 총무성의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지방창생추진사업국의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단 등이 관여를 해서 학교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주로 시청 내 관련 부서의 소속 장애위에 속성되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해서 시교육위원회라든지 시민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관련된 계획 책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화를 둘러싼 일본의 정책적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시설 기능 공유를 통해서 학습 환경들을 고기능화 그리고 다기능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주민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복지시설들을 복합화해서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빈 땅은 임차를 시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학교 교육의 학교 규모를 적정화시키고 입지 적정화 개념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학교 통합 등의 수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휴교한 학교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학교들을 ICT 활용을 통해서 좀 전문화, 고도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최대한 학교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인접학교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체인 스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 센터가 되는 학교 한 곳과 위성 역할을 하는 복수 연합체로 구성을 해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 기숙사 방안이라든지 기존의 특별 지원 학급을 발전시켜서 특별 교육 지원 센터로 확장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교육법에 근거를 하면은 그 한국운영협의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컨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 200개소 정도 확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스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 넘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로서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 계획, 그리고 총무성의 공공시설 등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추진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 종합 관리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도입이라든지 또 특정 권역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운영 사업권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를 공공 자산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이제 지자체 관점에서 공공 자산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화된 조직을 통해서 이런 관련 산업 등을 진흥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그 시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20년 혹은 또 길게는 80년까지 그 시설 유지 관리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80년도 그 건물을 만든 다음에 20년, 40년, 60년, 80년까지 그 전체 생애 주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고 이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얼마큼의 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 추진 교부금,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 쪽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실시가 됐을 때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걸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 KPI를 아예 목적으로 그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 대학교라면은 대학교의 그 아카데미 이념을 얼마나 구체화시켰는가,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PDCA 사이클, Plan, Do, Check, Action 이렇게 구체적인 그 사이클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효과를 검증하고 차년도 교부금에 이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이제 오사카 공공시설 매니지먼트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그 문부과학성의 교육 지능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 공공단체에서 이제 공공시설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시설 매니지먼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는 그 2016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에서 2020년도에 설립한 것은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46%까지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들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5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그림은 한 20년 전쯤에 구독에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학교시설 에코스쿨 개념을 구체화한 걸로 그 도시부가 입지에 따라서 다른 이런 친환경 에너지 설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시부는 고밀 주거지 연계 시설로 공원이나 녹지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고층화나 복합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고층화된다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변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압축적이고 복합적으로 그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산간부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커뮤니티 센터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주택을 설치를 해서 그 직주 근접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 중에서 집이 먼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지방창생 전략으로 민간 파트너십에 의해서 효과적인 시설 정비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쇠퇴하는 지역을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공공 사회 서비스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근거에 의해서
그 공공재는 절대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개발할 때는 수익이 되는 부분은 민간이 가져가고 공공성이 확실한 부분은 공공이 한다. 그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학교를 복합화하거나 학교를 공공시설로 복합화할 때 그 남게 되는 땅들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적인 민간의 그 기술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정 관리자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관민 연계로 전문성을 확보한 PPP라든지 PFI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공유지 연계로 학교를 재배치하거나 또 이제 민간 시설 특성에 맞게 이제 차별화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운영 능력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민간 협력 방식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도시 방제 거점으로 학교 시설 정비하고 피난소를 확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미 1994년에 이제 배리어프리라든지 1996년에 내진 개보수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그때 이미 학교 시설 타겟팅해가지고요 재해시의 특정 건축물로 정리를 하고 방제 시설 확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 시설 정비 사업에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부금 등을 통해 가지고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정비 사업에 의해서 비축 창구라든지 내진성 저수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방제 거점은 이제 학교랑 공원으로 우선 정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 설비 보강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레벨의 그러니까 광역 거점, 지역 거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거점 등으로 다변화시켜서 이런 방제 맛제들끼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방제 시설은 방제 비상 창고 그리고 방제 급수 시설 정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는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례는 예전에 제가 그 설계 회사에 있을 때 수행했었던 방제 거점으로서 이제 학교 설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 당시 인천에 있는 초중학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현황이랑 이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이제 방제력 강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방제력 강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입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수용 가능 최소 인원 산정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을 설계 가이드라인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시설별로 그리고 내부 공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설계 지침이 필요한지를 전부 다 제안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론한 그 시설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방제 측면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재해 활동 단계별로 각각의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제안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강당 체육관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이게 시설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 학교 복합화 유형별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전체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복합화는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위에 이제 학교 시설, 그다음에 보건복지시설, 행정환경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그 공공재원으로 밖에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높게 측정해서 다른 시설들은 마을 전체 건축물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유지만 하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이 앞에 3가지는 확충하거나 이제 보완하는 부분으로 그 우선순위를 다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첫 번째로는 그 일부 개방 시설의 경우인데요. 우선 학교가 보유한 시설들을 그 부분적으로만 개방을 해서 지역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 오사카 사츠키 학원에서처럼 지역 연계실로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kyushu 시립 중학교처럼 이제 학교 시설 중에서도 교사동, 실내 운동장, 실내 풍장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일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는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BTO 방식으로 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그 BTO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조금 더 BTO나 BTL을 좀 더 유형을 다각화해가지고 그 PPP랑 PFI라고 이제 그 민간하고 관이 협력하는 사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그 시설 일체형의 경우는 하나의 이제 건물 안에 입체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요, 뭐 지하라든지 지상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역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지역시설과 학교시설 동선이 구분돼서 계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치오다 초등학교처럼 보육원, 도서관,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 지원센터라든지 아동 발달 지원센터, 교육연구소들이 복합적으로 건물 하나에 일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가 시린 미나미 소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신도시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흥주택지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학교 시설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센터 시설, 그다음에 노인 시설, 육아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복합화해서 만든 것으로, 이럴 경우는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설별로 소관 부처라든지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시설 일체형에는 동사무소, 방제 거점 시설로서 이제 면진 구조를 채택한다든지, 그리고 또 쇼웨이 소학교처럼 1층 이하 쪽에다가 도서관이나 유아원, 보육원, 풀장, 방제 창고 등을 입체적으로 동선을 분리해서 교체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육소와 이제 고령자 복지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어하우스와 데이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그 주민센터 시설, 그다음에 문화홀 같은 것을 학교시설로 변경을 해서 다세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히 교토 시내에 중요한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토 오이케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요청에 의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지역 복지 거점과 지역 상권 활성화 시설로서 이게 유의미하게 확장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라든지 그 전통 와실 같이 이렇게 차 문화 교류하는데, 그리고 보육소, 노인 복지 시설, 상업 시설 등과 복합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업자가 이제 건설을 실시하는 이후에 그 시의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유지 관리 업무를 행하는 PFI 수법을 실시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유지 관리비를 약 30% 이상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비. 그래서 이 PFI 사업자가 어떻게 이제 수익 관리를 하냐면, 수익 창출한 가능한 이제 레스토랑이든지 아니면은 구두점, 제과점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시에서는 보육소라든지 노인 데이케어 센터 등 역할을 이제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토시 유아 소학교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지정교로서 이제 지역 활동과 체육시설 연계형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이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평생교육시설이나 공방활동 거점이기 때문에 아예 그 운영 관리를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마을 만들기 거점과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시설 연계형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이제 분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게 복합화된 지역시설 연계형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명확한 동선 분리가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중 복합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노우 중학교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만노우 중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도서관과 체육시설 및 시민 도서관의 복합시설로 마을의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아예 60개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PPP 수법으로 그 민간 협력 구조로서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가구의 제7 히노 소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보호시설 연계라든지 도서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센터로서 음악 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천문 관측소나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플라네타리움 같은 시설을 통해 가지고 강당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영화관도 될 수가 있고 그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종합 문화회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 소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또 도서관 복합시설로서 그 친환경 설계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 비오톱 정원이라든지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자연 통풍 시스템, 옥외 테라스 등의 친환경 설계 요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 유지관리를 함께하는 수행 방식으로 네 번째 이제 학교 간 통합형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요카이치 중학교 사례는 그 시립 초등학교 4개를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그 시설 전체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후추 지역에는 이제 대규모 공장 적지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초중학교 4개를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류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역사자원 마을 만들기랑 연계를 해서 실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미
야마시로무라 소학교는 이제 역시 네 개로 분리돼 있던 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게 됐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보육원이라든지 보건복지센터, 그다음 구립 도서관, 그다음에 교과 아동클럽부터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이렇게 정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6가지의 계획 전략과 지역시설 연계 방식 4가지로 분류해 살펴봤습니다. 시사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지방 소멸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창생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시 방제 거점으로서 학교 방제 시설 정비 및 피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잘 안 보이네요. 그 저예산 고효율 유지 관리를 위한 학교 시설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 네 번째는 탄소 저감 도시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에코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취약한 공공시설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이 되고 있고, 또 민간 참여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학교 시설 정비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의 사례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재원이라든지 인력, 아까 협의체라든지 그런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복합화를 위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공간 사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전히 위험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 SOC 사례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사례인데, 뭔가 뭐 관측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술관, 뭔가 이렇게 공공시설로 지역 센터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 소유주와 운영 관리자 쪽에서 공간들을 독점하거나 이제 사유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아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네 번째로는 아까 민간 연계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공익적인 부분과 이제 그 이익 추구 관점에서 그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아직 좀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민간 연계를 정말 했을 때 이 관리자를, 지정 관리자를 좀 설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관리자를 설정을 해버리면 뭔가 특혜 시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특히 협의체 중에서도 주민 중심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